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벌써 5월이 되었고 디자인 수업도 5번째가 되었습니다. 5월이 되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우리 학생들의 등교 계약이 곧 5월 중순쯤에 실행될 거란 소식인데요. 등교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파트 2 디자인 분야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자인의 발달이 가속화되면서 디자인의 분야도 인간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분야인 시각 디자인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를 창조하는 제품 디자인, 인간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환경 디자인, 그 외에도 오늘날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시각 디자인에 대해 배우면서 시각 디자인의 분야와 직무를 이해하고 직업으로서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사람은 눈을 통해 항상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정보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보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각적 기호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서적, 광고, 포장, 포스터, 심볼, 사인 등 사람들이 읽고 보는 수많은 형태의 시각 정보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시각 정보 디자인, 시각 전달 디자인이라고도 하며 그래픽 디자인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는 이미지들은 시각 디자인의 종류인데요. 첫 번째로 멸종위기 동물보호 캠페인을 기념한 우표입니다. 우표를 사는 것만으로 기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우표를 뜯어낼 때 야생동물의 뿔이나 지느러미가 함께 잘려나가는 일러스트레이션을 이용해 야생동물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문제의식을 일깨우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다리 광고입니다. 요거 한때 TV에 많이 나와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다리 광고는 투신 방지를 위해 한강 다리 위에 설치된 것으로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위로와 희망을 주는 광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옆에 이미지는요, 허브 르발린이 디자인한 마더 앤 차일드 로고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처럼 글자를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처럼 시각 디자인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레이아웃, 컬러 등의 요소가 종합되어 하나의 시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자인 요소를 보다 기능적이고 아름답게 구성하여 효율적인 의사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바로 시각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초기에는 주로 인쇄에 의해 복제되는 서적이나 포스터 디자인이 중심이 되었지만 1970년대에는 아트 디렉터가 활약하면서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기업 이미지, 광고, 편집, 패키지 등 분야가 전문화되었습니다. 이후 급속한 기술 발달로 인쇄 이외에 영화와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와 관련되어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으며 정보화 시대인 현대에 이르러서는 온라인 매체까지 결합하면서 시각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고 디자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광고 디자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고 설득하여 구매 행동을 촉진하거나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하는 의사소통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광고는 일종의 소비자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예상 고객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광고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광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소구점, 시각적 표현, 매체 선정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무엇을 알릴까 하는 소구점 문제는 콘셉트 설정을 통해 카피로 구현되며, 시각적 표현 문제는 디자이너의 창의성에 의해 레이아웃과 디자인으로 표현됩니다. 매체는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포스터, DM, POP, 5개 매체 등 기존 매체뿐만 아니라 뉴 미디어의 발달로 다양화되고 있는 매체들의 특징을 파악하여 소구 대상 및 광고 내용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광고는 주방용 칼을 광고하는 것으로 제품의 우수함을 얇게 자른 음식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과일이 서로 겹쳐지면서 부엌칼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모양들이 서로 다르면서 디테일하죠. 다음은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땡 잡지 광고입니다. 잡지를 펼칠 때 마치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잡지 펼침면의 물리적 속성을 이용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광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이드마 법칙인데요. 아이드마, 즉 소비자 구매 심리 과정으로 주목, attention, 흥미, interest, 욕망, desire, 기억, memory, 행동, action의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광고는 소비자로부터 관심과 흥미를 촉발하고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며, 강렬한 기억을 남겨 물건을 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광고 제작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덴티티 디자인입니다. 아이덴티티는 동일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기업이나 단체, 시리가 기업이나 단체, 브랜드 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형태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그 이미지와 체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디자인하는 대상에 따라 기업 이미지 디자인, 브랜드 이미지 디자인 등으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CI는 회사의 마크와 로고 타입, 유니폼, 포장, 사인 등의 일관된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어디서나 시각적으로 기업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게 체계적인 이미지 전략을 쓰는 것으로 회사 규모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어 경영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BI는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문화나 마케팅의 바탕을 둔 동적인 이미지 만들기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업의 다양한 브랜드뿐만 아니라 국가, 도시 등 다양한 전역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농심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신라면, 새우깡 이런 것들이 농심이 CI라면 신라면, 새우깡 이런 게 BI가 되는 것이죠. 새우깡, 신라면 이렇게 말만 들어도 딱 그 서체들이 떠오르죠. 그렇다는 건 아주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브랜드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태극기의 청색, 홍색, 백색의 조합과 여백의 미를 살린 담백한 문양으로 대한민국다움을 극대화한 디자인입니다. 훈민정음 창제기의 글꼴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한 정부 상징 글꼴을 개발해 태극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습니다. 정말 한국다움이 많이 느껴지는 BI입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추구하는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각종 응용 시스템에 적응하여 대중과의 의사소통 기회를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신뢰도를 향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위해 크게 기본 시스템과 응용 시스템 두 가정으로 나눠 디자인하는데, 기본 시스템에는 심볼 마크와 로고 타입, 서체, 색 이런 것들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핵심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응용 시스템에는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서식, 사인, 제품, 패키지 등 이런 다양한 항목에 기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단체의 성격에 따라 항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 MI입니다. 뮤지엄 아이덴티티라고도 하는데요. MMCA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영문명인 뮤지엄의 M, 모던의 M, 컨템포러리의 C, 아트의 A의 약어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드는 문화의 창, 미래의 창을 상징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방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게 지금 기본 시스템이고요. 이 이미지가 바로 응용 시스템입니다. 명함, 배너나 티켓 같은 사인류, 서식류, 컵이나 배지, 티셔츠 같은 홍보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편집 디자인은 신문, 잡지, 서적 등의 인쇄물을 시각적으로 구성하는 분야입니다. 독자의 독서 행위를 염두에 두며 문자와 일러스트레이션 또는 사진 등을 예정된 페이지에 배치하여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이끌어냅니다. 초기에는 잡지 디자인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사회의 변화, 매체의 분화, 인쇄 기술의 다양화 등에 따라 그 범위가 넓어져 근래에는 집필된 원고,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을 디자인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출판 디자인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편집 디자인의 분야는 신문, 잡지, 서적, 브로슈어, 리플릿 등 인쇄 매체가 주가 되지만 CD롬, 이북, 웹진, 홈페이지 등의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편집 디자인에 속하고요. 위쪽에 보이시는 잡지 디자인은 그래픽 디자인 전문 잡지로 그래픽적 요소의 결합에 의한 단순한 조형성과 일관된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미지는 한국 음식을 소개하는 책자 디자인으로 총 2권의 책을 보자기로 감싸듯이 포장을 하였습니다. 내지는 그리드를 적용하여 시각적 일관성 또한 높였고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다음 이미지는 기업 홍보 브로셔 디자인입니다. 커버 속에 2개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한 손으로 가볍게 쥐고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번 책은 그래픽, 2번 책은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 방식을 차별화하되 두 요소 간의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컬러나 라인의 색조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포장 디자인입니다. 본래 포장의 의미는 제품을 담는 것, 내용물을 싸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 디자인은 이러한 고유한 기능 외에도 상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상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디자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포장 디자인은 크게 구조 디자인과 표면 디자인으로 구분됩니다. 구조 디자인이 내용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이나 유통 과정에서 파손, 부패를 방지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라면 표면 디자인은 포장의 표면에 상품 이미지에 적합한 소구 내용 및 배색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손쉽게 선택하고 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포장 디자인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제품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수송과 저장에 적합해야 하고 사용 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한다. 세 번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네 번째, 구매를 자극할 수 있는 신미성과 독창성을 나타내어 경쟁 상품과 구별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디자인에 비해 사용 주기가 짧은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 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5가지 내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은 커피 패키지 사진인데요. 이렇게 커피를 다 마신 후 나무 케이스를 스피커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포장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처럼 종이로 제작된 구조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카메라 패키지도 있고요. 벌꿀을 상징하는 육각 기둥의 유리병을 사용하여 꿀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토종꿀 패키지도 있습니다. 용기를 제외한 모든 포장 소재를 종이로 제작하여 경량화하였으며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은 디자인에 사용되는 삽화, 설명화, 만화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손으로 직접 그린 드로잉이나 사진 또는 도형적 이미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글의 내용을 함축하여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러스트레이션만의 독자적인 분야를 탐구하기도 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전시 포스터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색을 주제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세계적인 브랜드를 소개하는 전시의 특징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바로 옆에 이미지는 신용카드 광고 일러스트레이션이고요. 열기로 꽉 찬 도시의 거리를 색지로 이용하여 반입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 항공 캘린더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디자이너 각자의 경험을 담아 영국을 표현하는 12개의 이미지를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 달력은 뭔가 제 스타일이라서 하나쯤 소장하고 싶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타이포그래피입니다. 타이포그래피는 타입과 그래피의 조합으로 타입은 활자를 의미하고요. 그래피는 그래픽적 형태로 무엇인가를 표현하거나 기록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즉 활자를 시각적 형태로 기록하거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모든 시각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글로 표현하는 생각은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시각적 형태를 갖추게 되며 이는 디자인의 성격과 전체 디자인이 풍기는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글자와 언어를 시각 요소로 전환시켜 정보를 읽고 해석하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타이포그래피의 주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시각적 문법에 따라 서체의 종류와 크기, 공간 등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페이지 공간 속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브라인 만다라를 안상수채 글꼴을 이용하여 한글 형식으로 바꾼 작품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알파벳이 지닌 그 조형성을 이용하여 만든 전시회 포스터이고요. 한글의 조형성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속담을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한 한글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는 인쇄매체가 아니어도 모든 영역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쉼없이 시각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광고와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된 코카콜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브랜드 컨설팅 전문회사인 인터브랜드는 해마다 전 세계 브랜드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100개의 베스트 브랜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선정에 따르면 코카콜라가 20년 가까이 1위를 놓쳐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6억 잔 이상이 소비된다는 코카콜라가 이토록 오랫동안 세계 최고 브랜드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소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아이덴티티인 붉은색 컬러의 로고가 아닐지 싶은데요. 아마 그 아이덴티티 디자인은 코카콜라의 중요한 자산임을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제약사인 존 펜버턴에서 두통약으로서 수차례 개발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만든 음료수입니다. 연속되는 실패 뒤 여러 가지 혼합물에 탄산수를 넣어 1886년 완성한 음료수로 약국의 납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펜버턴의 격리사원이었던 프랭크 M. 로빈슨이 이 음료수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커다란 C자가 돋보이는 흘림체의 로고까지 디자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빈슨이 디자인한 로고는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함없이 쓰고 있으며 그 뒤 펜버턴으로부터 사업권을 사들인 아사 캔들러가 이 독특한 음료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1915년에는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간 모양의 병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그 뒤로 코카콜라 병 시리즈가 해마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는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100년의 헤리티지 시리즈 패키지고요. 이거 외에도 아티스트와 콜라보한 그 패키지도 있었고 그 월드컵 때 각 나라 국기를 형성한 패키지도 있었고 선생님도 이런 시리즈를 너무 좋아해서 한동안 열심히 모았다가 결국엔 짐이라는 걸 알고 다 마셔버렸던 적도 있어요. 아무튼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코카콜라 브랜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영상을 한편 볼 건데요. 영상은 유튜버님이신 코브스님의 영상입니다. 코카콜라는 콜라뿐만 아니라 500개 이상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물, 주스, 아이스티, 커피 등 3,500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기업입니다. 오늘은 코카콜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애틀란타의 약사였던 닥터 존 펜버튼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1885년 펜버튼은 자신의 조제실에서 코카인을 함유한 코카잎과 카페인을 함유한 아프리카 콜라나무 열매 등을 이용하여 어떤 원액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코카콜라입니다. 한마디로 마약이 함유된 콜라였던 것이죠. 초기에 펜버튼은 이 원액을 두통약으로 쓰려고 했지만 테스트 도중 이것이 강장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맛까지 좋았던 코카콜라를 맛 좋은 강장제로 표현하며 1886년부터 약국의 소다 파운틴에서 한 잔에 5센트에 팔기 시작했는데요. 판매 첫해 광고에 74불을 사용하지만 고작 50불의 판매 실적을 거뒀을 정도로 코카콜라의 시작은 암울했습니다. 게다가 건강까지 좋지 않던 펜버튼이 1888년 사망하자 펜버튼이 사망하기 전부터 코카콜라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던 아서 캔들러란 약재상이 마침내 코카콜라를 완전히 인수하게 되는데요. 그는 코카콜라의 소유주가 되기까지 총 2,300불을 썼다고 합니다. 당시 2,300불은 현재 가치로 약 6만 불 정도라고 하는데요. 캔들러의 지휘 아래 코카콜라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코카콜라 성공 신화의 그 시작은 바로 1892년에 진행한 프로모션 캠페인이었는데요. 캔들러는 코카콜라의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만 한다면 고객들은 반드시 코카콜라를 다시 찾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코카콜라를 무료로 마셔보게끔 무료 시음 쿠폰을 발행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품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발상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상이었는데요. 캔들러의 예상처럼 캠페인은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 뒤 3년 만에 미국 전역에서 판매되기에 이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나다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계속 승승장구하던 캔들러도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1899년 코카콜라를 휴대용 병에 담아 판매하자고 제안한 2명의 변호사에게 단돈 1불의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 파는 것에 대한 독점권을 준 것입니다. 캔들러는 병을 들고 다니며 코카콜라를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지 못한 것인데요. 설상가상으로 판매 독점권 계약서에 만기일을 적지 않는 바람에 코카콜라 원액의 판매 금액이 무기한 고정되어 버려 코카콜라는 1886년부터 1959년까지 무려 73년 동안 5센트에 판매되게 됩니다. 또한 코카콜라도 몇몇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1900년대에 접어들자 코카콜라의 재료였던 코카인의 악영향을 대중들이 인식하게 되었고 게다가 코카놀라, 마코카코, 토카콜라, 코크, 펩시콜라까지 코카콜라의 성공을 본 수많은 업체들이 모조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점차 코카인 함유량을 줄여나가게 되었고 마침내 1929년 코카콜라에 코카인을 넣지 않게 되었으며 모조품들과의 차이점을 보이기 위해 1915년 병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 코카콜라의 상징과도 같은 컨투어병을 만들게 됩니다. 1919년 캔들러는 은퇴하고 2,500만 불의 코카콜라를 로버트 우드러프에게 매각하였으니 회사 인수금액 대비 무려 1870배의 이익을 얻고 매각을 한 셈입니다. 시간이 흘러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우드러프는 회사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싸우는 전장의 모든 미군들이 5센트의 콜라를 마실 수 있게 하였는데요. 오히려 이를 계기로 해외 여러 나라에 코카콜라가 퍼지게 됩니다. 또한 전쟁 전에 세워졌던 독일 공장엔 독일과의 통상 금지령 때문에 코카콜라 원액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이 공장을 활용하기 위해 주스를 만들고 남은 사과와 유제품을 만들고 남은 액체를 이용해 새롭게 만든 음료가 우리들도 잘 알고 있는 환타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엔 코카콜라는 미국에서 이미 상징적인 음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엔 매년 15개에서 20개의 공장이 설립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1960년대부터는 미닛메이드, 하이시와 같은 다른 음료 회사들을 인수하며 점점 몸집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코카콜라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1975년도에 진행된 그 유명한 펩시, 코카콜라의 맛평가 블라인드 테스트입니다. 이 대결에서 펩시가 승리하자 펩시의 판매량이 급성장하며 코카콜라를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이 되죠. This is the taste. This is the test. Pepsi versus Coke. The Pepsi Challenge. And all across America, more people pick Pepsi time after time after time. Pepsi Cola. Oh, what a time! It's gonna be Pepsi now. The winning taste is Pepsi. It's gonna be Pepsi now. Taste what Pepsi's giving. It's gonna be Pepsi now. 1981년 로베르토 고이주에타가 새롭게 CEO로 임명되자 그는 청량음료 시장 점유율 45%를 자축하던 코카콜라에게 그들의 점유율을 음료 시장 전체로 보면 2%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며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요. 다이어트 코크를 출시하며 초대박을 터뜨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펩시를 밟아버릴 최고의 레시피 개발에 매진합니다. 20만 번의 테스트 끝에 마침내 1985년 맛이 바뀐 새로운 코카콜라, 뉴코크를 선보이는데요. 신기하게도 소비자들은 뉴코크를 맛보기도 전에 자신들이 마셔오던 코카콜라의 맛이 바뀐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하루에 8,000건이 넘는 컴플레인을 걸었을 정도로 뉴코크는 마케팅 역사의 중요한 기록으로 남은 실패작이 됩니다. 결국 출시한 지 채 3개월도 안 된 1985년 7월 11일 회사는 코카콜라 클래식이란 이름으로 과거 코카콜라로의 회귀를 선언하였는데요. 사실 뉴코크는 2002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이익이 남지 않은 회사를 정리하고 신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던 고이주에타는 1997년 사망하였는데요. 그가 CEO로 취임했을 당시 43억 달러였던 코카콜라의 시장 가치는 그의 사망 무렵 무려 1,470억 달러였습니다. 코카콜라의 매출은 2012년 480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하여 2018년 31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의 라이벌 펩시콜라를 갖고 있는 회사 펩시코의 매출 절반밖에 되지 않는 매출이며 포브스 선정 기업 순위에서도 2017년 86위에서 2018년 209위로 크게 하락하는 등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코카콜라가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음료 회사 중 하나임을 증명하는 몇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코카콜라가 생산하는 각기 다른 음료를 하루에 하나씩 마신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모든 음료의 맛을 보기까지 총 9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의 94% 인구가 코카콜라를 알아본다고 하며 북한과 쿠바 외의 모든 나라에서 코카콜라가 팔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광고비를 합친 것보다 코카콜라가 더욱 많은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하네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치 않게 격리사원이 만든
이름과 디자인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지금도 코카콜라를 따라올 만한 음료수가 펩시 정도이긴 한데 선생님은 펩시보다 코카콜라를 더 좋아해요. 확실히 맛이 틀리더라고요. 좀 탄산의 맛도 코카콜라가 훨씬 더 세고 어쨌든 사이다보다 콜라를 더 좋아하는 1인으로서 코카콜라가 대중들한테 영원히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글들이 굉장히 많았죠. 따라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디자인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